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오늘은 BDA 사건의 비화를 좀 풀어놓겠습니다. 지난 59회 영상에서 BDA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BDA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의 잔고는 2,400만 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동결되자마자 북한은 마치 급소를 찔린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육자회담을 보이콧하는 그런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DA가 북한의 해외 주거래은행이었기 때문에 BDA에 묶인 잔고를 못 찾게 된 것도 문제였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무역 결제가 갑자기 막힌 겁니다. BDA는 오랫동안 북한과 특별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이 생산하는 금이 연간 10억 불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죠. BDA가 홍콩에서 북한의 금 판매를 대행을 해서 막대한 커미션 수입을 올리면서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북한 권력기관과 기업의 50여 개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대남 공작금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BDA를 자금 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육사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기 4일 전인 200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우려은행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고객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9.19 직후 은행이 지불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한 게 아니라 북한의 불법 거래에 이용된 BDA를 제재한 건데 BDA가 그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북한이 계좌를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금도 인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경파들이 육사회담을 깨고 압박정책으로 돌아가려고 치밀하게 사전 기획한 사건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을 할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BDA의 계좌를 유지한 북한 기관의 불법 활동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간의 정밀 조사와 추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걸 보면 음모론의 근거는 좀 불확실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테러 단체와 연계된 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BDA의 불법 활동을 알게 된 이상 특별히 눈 감아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시기에도 이란과 거래한 HSBC나 BNP 파리바 같은 유럽의 거대 은행에 100억 불 이상의 벌금을 물린 걸 보더라도 협상에 목을 매던 정부도 일단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재무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가차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제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동경에서 2006년 4월 9일 처음 만날 때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BDA 문제를 푸는 거였죠. 김계관이 동경까지 저를 만나러 온 목적도 BDA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북한이 어지간히 힘들어도 약점 안 잡히려고 힘들지 않은 척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발 좀 살려달라는 그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북한 스스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제가 김경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BDA에 묶인 당신들 자금이 고작 2,400만 불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하느라 당신들이 받은 돈만 해도 5억 불이나 되는데 기껏 2,400만 불 때문에 죽는 소리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돈의 금액 때문이냐 주인 때문이냐. 그랬더니 김경환 부상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적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주 유엔 대표부 한성열 공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기로 2,400만 불 때문에 이러겠나. 그 돈의 주인이 힘있는 기관이다. 그 기관에서 이 돈 찾을 때까지 육사회담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이러는 겁니다. 당시에 북한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BDA에 김정일의 비자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은 한성열은 계좌의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기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김경환이 미국 수석 대표 크리스 힐 차관보를 좀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힐 차관보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먼저 알아야 힐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설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김경환이 BDA를 풀어주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할 수 있다. 영변단지를 동결하면 미국은 그 보상으로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걸 힐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일단 BDA 해결에 북한이 얼마나 큰 값을 매기고 있는지를 알아낸 게 큰 소득이었고 이게 앞으로의 협상 전략을 세우는데 소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 북한이 얼마나 값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협상 레버리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0만 불 가치도 안 되는 물건도 북한에 1억 불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100만 불짜리를 1억 불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단지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지만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값에 10분의 1도 못 쳐주겠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깨진 거 아닙니까? 제가 힐 차관보를 동경 NEACD 회의에 좀 오라고 한 것은 남북 수석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힐이 김경환과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힐 차관보를 만나서 김경환과 나눈 내용을 알려주고 김경환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김경환을 만나려면 라이스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라이스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장관 허가 없이 만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에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 내 방으로 좀 와라. 김경환도 그 자리에 부를 테니까 셋이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김경환과 둘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 이렇게 했죠. 나중에 장관 없이 김경환을 만난 게 문제가 되면 라이스 장관한테는 천영우가 좀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 김경환도 거기 있더라. 일부러 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삼자간 예기치 않은 접촉을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힐이 눈을 찡긋하면서 좋다는 신호를 했습니다. 외교관 오래 하다가 보면 본부 지침을 어기지 않을 알리바이 만드는 요령이 늘어납니다. 제가 김경환에게 11일 저녁을 내 방에서 먹자. 힐도 오기로 했다. 이랬더니 김경환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인 걸 보고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 중국 수석대표가 11일 갑자기 동경으로 날아와서 중국 대사관에 자기가 힐과 김계관을 초청해서 중재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실은 제가 동경으로 가기 전에 우다웨에게도 NEACD 회의 계기에 동경에서 좀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는 NEACD가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못 온다고 해놓고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6자회담 대표들 간에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자 느닷없이 동경에 나타난 겁니다. 우다웨가 김계관에게 중국 대사관에서 좀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김계관이 그날 저녁을 제 방에서 같이 못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힐 차관보는 우다웨가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김계관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중국 대사관에 안 가기로 했고, 이런 상황에서 김계관을 만나러 제 방으로 오는 것도 이제 곤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계관은 중국 대사관으로 힐을 만나러 갔다가 허탕을 치게 된 거죠. 제가 어렵게 힐 만날 기회를 만들었는데 우다웨가 나타나서 다 망쳐버린 겁니다. 저는 김계관과의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과 함께 이제 호텔 근처에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김계관이 중국 대사관에서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호텔로 돌아와서 룸서비스를 시켜서 먹고 있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부랴부랴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김계관 부상 일행이 제 방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빨리 문을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중국 대사관에 갔다가 허탕치고 온 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술 좀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제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데 간 걸 후회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술이 몇 순배 돌아가고 나서 김계관이 자기는 제가 주선한 그런 은밀한 방식으로 힐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좀 더 당당하게 만나고 싶었다면서 푸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BDA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미국을 움직이는 비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보고 원숭이를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길래 원숭이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김계관이 원숭이 꼬리에 불을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겠다는 소리냐고 했더니 미국이 우리가 핵 억지력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러는 겁니다. 김계관은 1차 핵실험하기 6개월 전에 이미 BDA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돌파구를 마련하고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BDA 문제 해법을 마련해서 미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봤지만은 미국이 강원 파간의 이견으로 별 열의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야 미국의 협상파가 주도권을 잡고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DA 비화는 속편을 한 번 더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